사장인 내게 잘하나 싶어 흔쾌하게 응하며 받아주었습니다. 우리 예쁜 여직원 또 만났네요. 자꾸만 내가 신세를 지게 되네. 저번에는 정말 고마웠어요. 내가 그때 많이 취했는데. 내 동생하고 통화해서 날 택시로 집으로 바래다 줬죠? 고맙다는 인사도 제대로 못했네. 내가 나중에 밥이라도 한번 살게요. 뭐 좋아해요? 사장님이 좋아하는 음식이요. 전 아무거나 다 잘 먹어요. 라고 말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상사에게 하는 싸바싸바가 장난이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 직원과 단둘이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몇 번 개인적으로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인연의 계기로 대화를 나누게 되면서 호감을 갖게 되었는데 그 호감이라는 것은 결코 남녀 사이의 감정은 아니었어요. 어린 학생이 어떻게 해서든 아등바등하며 돈 버는 모습이 기특해 보여서 좋게 본 것이었는데 이성적으로 먼저 다가온 것은 그녀였지요. 사장님, 이런 말씀 어떻게 드려야 할진 모르지만 저 사장님이 좋아요. 사장님이 이혼남인 것도 상관없고 애가 있는 것도 상관없어요. 저 사장님께 부담되게 사모님 자리 바라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곁에서만 있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말하는데 그 어느 때보다 심장이 쿵쾅거리고 설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용히 점잖게 설득하며 저는 아니라고 했어요. 당연히 나이 차이가 30살 정도나 나서 거의 딸뻘이었고 감정이 있어도 이건 아니다 싶었고 전 사장으로서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제가 거절한 이후에도 밀어붙였고 사랑의 감정은 어떻게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란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똑부러지면서도 착하고 어른스러운 여자였어요. 제가 훨씬 어른이었지만 절 잘 챙겨주고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니 옆자리에 누군가가 그리웠던지 마음이 두근거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니란 걸 알지만 인연을 거부하고 싶진 않아서 그녀가 이끄는 대로 제 심장이 이끄는 대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둘씩 주변에서 우리 사이를 눈치채게 되었고 저와 그녀와의 묘한 감정을 눈치챈 사람들은 우리를 두고 다들 우려의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이건 아니지. 딱 봐도 아무리 강 사장이 능력이 있다 한들 20대 어린 여자가 붙는 이유가 뭐겠어? 다 돈 아니겠어? 자네 회사의 취직보다는 취집에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일하는 알바생 자리보다는 사모님 자리가 뽀대나긴 하지. 그래, 다 돈 노리고 다가오는 거야. 정신 똑바로 차려. 그러다가 홀랑 재산 다 날리고 뒤통수 맞으면 어쩌려고 그래? 좋은 것에는 항상 대가가 따르는 법이야. 라고 말들을 하는데 저는 그 사람들에게 크게 화를 내며 내 사랑과 그녀의 사랑에 대해 모독하는 것들에게 반박했습니다. 사랑을 믿지 않았지만 사랑이 약했던 저는 그녀와 잘 지내게 되었고 우리는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겉모습으로는 나이도 어렸지만 그녀는 더욱 동안이었고 저는 제 나이로 보였던지라 실제 나이는 더 벌어져 보였어요. 밖에 둘이 다니며 데이트를 할 때는 부녀 사이로 오해받았고 그럴 때마다 여자는 제 팔짱을 끼며 자기 오빠라는 말을 쓰며 연인 관계임을 과시했습니다. 일 중독이었던 제가 따뜻한 피가 흐르는 인간임을 증명해주는 사람은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왔다 갔다 하다가 우리는 점차 가까이 있는 시간이 길어졌고 저는 마지막이다 생각하며 또 한 번 결혼을 결심하고 부모님께 데려갔습니다. 이미 80을 앞둔 부모님 역시 너무 나이 어린 며느리감이라 살짝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아주 좋아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을 볼 수 있다는 희망 때문인 것 같았어요. 그녀의 집안 사정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집이 넉넉지는 않았고 부모님이 이혼한 상황에서도 홀로 어머니를 부양하면서 살았던 그녀는 버는 돈은 집안의 생활비로 들어갔고 동생이 둘이 있었는데 가장 어린 동생이 아직 고등학생이라 돈 들어갈 일이 태산인 상태였죠. 아버지가 남긴 빚 때문에 허름한 주택에서 방 한 칸 월세 살고 있었던 집은 참으로 초라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 며느리감에 손을 잡으며 더할 나위 없는 다정함으로 말씀을 하시기 시작했죠. 아가, 너는 내 딸이나 다름없다. 아들만 낳아주면 내가 친정어머니께도 우리가 가진 집을 사시게끔 내어드릴 수 있으니 노력해다오. 너는 그냥 몸만 오면 된다. 돈 쓰고 뭐고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 그저 아들만 라고 아들의 한 맺힌 듯 말씀하셨는데 저는 어머니를 잠시나마 말리고
그녀를 데리고 나와서는 어머니 말에 부담 느낄 것 없다고, 자식의 성별을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 정해주는 건데 나는 이미 자식이 셋이나 있으니 자식을 안 낳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제게 말하더라고요. 나 사장님 아들 꼭 낳아드리고 싶어요. 힘 닿는 데까지 낳아드릴 테니까 아무 걱정 마시고 저만 바라봐 주세요. 저는 그거면 돼요. 라고 말했는데 야무지게 말하는 그녀가 너무 고마워서 저는 미소를 띄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세 번째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난생 처음 웨딩드레스를 입는 그녀를 배려해서 제 세 번째 결혼은 첫 번째 결혼 못지않게 화려하게 했습니다. 직원들은 뒤에서 수군대었지만 사랑을 용기 있게 쟁취했으니 뒷담화 같은 건 무시하기로 했습니다. 친척들도 겉으로는 좋은 덕담을 많이 해줬지만 뼈가 도사리고 있었지요. 부모님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식장에 아들이 없으니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당시 군대에 가 있었는데 워낙 망나니 같은 녀석이라 어디로 튈지 모르니 알리지도 말라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안 오니 저는 아들만큼 불편한 사람들인 결혼식에서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을 보게 되었더랬죠. 한복을 입고 저 못지않게 주름이 진 여인과 정장 차림의 두 여자. 기쁘고 좋은 날에 저를 굳게 만들었습니다. 축하해요. 세 번째 결혼은 잘 살기를 바래요. 어린 신부라서 확실히 웨딩드레스가 빛이 나 보이네. 뭘 입어도 예뻐요. 당신 결혼 생활이 은혜롭기를 내가 기도해 줄게요. 라고 말을 하는데 이는 실로 몇십 년 만에 보는 첫 번째 부인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안 봤던 제 두 딸 역시도 결혼식장에 와서 저를 축하해 주더라고요. 아빠 오랜만이에요. 결혼 축하드려요. 아빠가 저보다 먼저 결혼하실지 몰랐어요. 꼭 잘 사시길 엄마와 함께 바랄게요. 대단하세요, 아빠. 언니랑 저는 한 번도 안 간 결혼을 3번씩이나 하다니 부러워요. 나중에 저랑 언니 결혼식에도 새엄마랑 아빠랑 꼭 같이 와서 축하해주세요. 라며 제 안사람하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인사를 나누는데 조마조마하게 이를 바라보았지만 제 안사람은 별 불편한 기색 없이 인사하며 고맙다고 하는 통에 저는 한시름 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기다 딸들이랑은 좋게 말하며 분위기가 겸연쩍지가 않더라고요. 딸들이 버젓이 지 애미 앞에 두고도 제 안사람에게 새엄마 하며 이름을 소개하는데 안사람 역시 구김살 없이 딸에게 누구시 하며 호칭을 했고 첫 번째 부인에게는 형님이라는 칭호를 쓰며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존재감을 알리려는 듯 딸들과 첫 번째 부인은 친척들과 저희 부모님에게도 얼굴을 들이밀며 인사를 했고 결혼식장을 휘젓고 다니는데 그들 덕분에 저와 안사람의 나이 차이 나는 뒷말들은 쏙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참 이걸 고맙다고 말해야 할지 어찌해야 할지 모를 심정이었지만 말이죠. 어쨌거나 저는 안사람과 신혼집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저희 부모님은 처갓집 한 채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 집에 생활비를 매달 400만 원씩 드렸죠. 장모님은 저보다 어리셨는데 제게 꼬박꼬박 사위라고 하시며 존대로 딸을 잘 부탁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딸이 사위에게 많이 부족할 거란 거 알지만 그래도 잘 좀 부탁합니다. 다른 거 하나 생각지도 않고 사위 사람 좋다길래 우리 딸 기꺼이 시집 보냈어요. 같이 딸 키우는 입장에서 제 맘 아시죠, 사위? 네, 장모님. 사시는데 불편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제가 힘 닿는 데까지 돕겠습니다. 생활비도 모자르심 말씀 주시고요.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종종 생활비가 부족하다며 안사람을 통해 말씀하셨는데 생활비 외에도 이 돈 저 돈 들어가는 것이 많아서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그녀의 어머니이니 받을 자격 충분히 된다 여기고 내어주었습니다. 결혼하자마자 그녀는 주어진 임무를 완수라도 하려는 듯 하루라도 빨리 아이를 갖길 바랬고 생각보다 수월하지가 않자 산부인과의 도움을 받아 인공수정을 희망했습니다. 젊은 안사람이 저를 위해 이토록 아이를 낳아주려고 애쓰니 저라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노릇이었죠. 적극적으로 안사람과 저는 아이를 갖기 위해 뺀질나게 산부인과를 드나들었고 마침내 머지않아 인공수정으로 쌍둥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아들 쌍둥이를 말이죠. 이 소식을 들은 부모님께서는 제 안사람을 얼싸 안아주며 눈물까지 흘리셨습니다. 다행이다. 네가 그래도 중년에 처복은 있구나. 아들을 하나도 아니고 둘씩이나 쌍둥이로 임신을 하다니. 내가 영준이 저거 삐뚤게 나가는 거 보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아들 2명이 생기다니 얼마나 좋으냐. 내가 이제 눈을 감아도 여한이 없다.
아버지가 눈물까지 훔치시며 조상님 볼 면목은 된다 하시는데 부모님께서 눈물까지 흘리실 정도로 좋아하시니 저도 마음이 놓였습니다. 안사람이 진정 복덩이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안사람은 뱃속에 쌍둥이를 품은 채 하루하루 태교를 위해서만 살았습니다. 제가 출근할 때는 열심히 제 내조를 했고 제가 퇴근할 때 아내와 뱃속 아이들을 위해서 이것저것 먹고 싶다는 것을 사오니 이 나이에도 제 아이들을 위해서 소위 입덧 셔틀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간만에 신생아들을 볼 생각하니 들떠 있었고 더불어 이제는 어른이 되어버린 제 아이들 셋 태어날 때를 돌이켜보며 과거에 잠겼습니다. 낳아만 놨지 제대로 제가 키우지도 못했고 돌보지도 못했던 새 아이들에게 진심으로 한편으론 미안하긴 했습니다. 아들은 그나마 제가 좀 신경을 써줬었는데 첫 번째 부인에게는 아무것도 못해준 상태로 딸들을 낳게 했으니 돌이켜보면 아비 노릇 못했던 제가 첫째 부인에게 엄마 노릇 못한다고 나무라는 것도 참으로 우스운 광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비록 게으르고 답답해서 제가 정이 안 가긴 했지만 늙어서 보니까 또 색다르더라고요. 세 번째 아내는 결혼식이 계기였는지 모르지만 유난히 안사람과 딸들과 잘 지냈어요. 두 번째 부인하고는 대조적이었죠. 여태 식구들 계속 안 보다가 세 번째 결혼 이후 첫 번째 부인과 더불어 딸들이 자연스럽게 드나드는 진풍경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아빠 오셨어요? 오다가 전 좀 팔아서 사와봤어요. 새엄마도 맛있다 하시는데 같이 먹어봐요. 그래요 자기. 여기 형님이 레몬청도 담가왔는데 상콤한 게 너무 좋더라고요. 입덧 심하다 하니까 형님이 임신이랑 입덧에 좋은 것들 많이 사오셨어요. 이거 보세요. 저희 친정엄마보다 더 잘 챙겨주신다니까요. 어떻게 이렇게 쿨한가? 다들 쿨한 모습에 저만 이상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제가 눈치껏 말리지 않았으면 전 부인이고 전 딸들이고 저희 집에서 살 작정 같았어요. 전 다들 돌아간 후에 세 번째 부인에게 넌지시 물었습니다. 당신은 내 전처랑 딸들이 안 불편해? 어떻게 그렇게 잘 지낼 수가 있어? 세상 참 좁다고. 알고 보니까 형님이 우리 엄마 친구더라고요. 언니들도 저 어렸을 때 몇 번 봤다고 사진도 보여줬는데 예전부터 잘 지낸 사이였어요. 참 신기하기도 하고 제가 당신이랑 결혼했다고 해서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분들 존재 자체가 제게 큰 부담이 될 것도 없어서 그냥 잘 지내기로 한 거예요. 당신도 이제 언니들 잘 보듬어주고 늦게나마 돈 말고도 아버지 노릇 잘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아빠 없이 자라봐서 하는데 그거 참 상처예요. 언니들 시집갈 때 앞두고 있는데 자기가 아버지로서 든든한 기둥 노릇 해줘요. 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 돈으로 애비 노릇은 여태 충분히 했다고 생각했었는데 세 번째 아내의 말을 듣고 저는 조금씩 딸들과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딸들은 새엄마를 귀여워하며 자주 놀러와서 친언니처럼 취미생활도 같이 하고 전처는 장모님과도 잘 지내며 아내와도 스스럼 없이 잘 지내는 아이러니한 관계가 계속되었습니다. 인간은 환경의 동물이라고 저도 조금씩 적응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드디어 아들이 전역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은 뒤늦게 제가 결혼한 것을 알고서 지 엄마를 찾아가서 무슨 소리를 들었던지 똥출탄 모양새로 잔뜩 격앙된 모습으로 저를 찾아왔고 집안 물건을 던지는 등 야단 법석을 피웠습니다. 두 번째 아내도 표독스러운 얼굴로 같이 왔는데 아들을 지원 사격해주려고 온 것 같더라고요. 아들 얻고 싶어서 어린 부인 얻으셨다고요? 그 연세에 창피하지도 않으세요? 아버지 딸들보다도 어린 여자랑 재혼할 생각이 드셨어요? 세상에 쌍둥이 아들들이라니 기가 막힐 노릇이네요 정말. 내가 이런 꼴 보려고 아버지 곁에 붙어 있었는 줄 알아요? 이렇게 된 거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요. 나중에 제사밥이라도 얻어먹고 싶음 우리 아들 유산 미리 땡겨서 줘요. 분명 내가 우리 아들 낳을 때 당신이 모든 재산을 우리 아들에게 대다수 남겨준다고 약속한 거 기억나죠? 난 내 아들 젊은 여자랑 그 아들 틈에서 이리저리 치이고 심리적으로 스트레스 받는 꼴 도저히 못 보겠어요. 라고 아들과 두 번째 부인이 따따붙다 말을 하는데 자주 집을 드나들었던 첫 번째 부인과 딸 둘이 그날도 예외 없이 나타나면서 전세는 역정되고 말았습니다. 아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거기 아들이 꼭 제사밥 안 차려줘도 우리 쌍둥이 동생이들이 태어나서 자라면 알아서 제사밥 챙겨주겠죠. 아 언제적 아들 유세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아주 웃겨. 누가 아니래. 나가라면 그냥 나가요.
아줌마네 대단한 아들 강씨 집안에서 빼던지 말던지. 유산 5분의 1보다 하나 빠지면 4분의 1 되는데 이게 헐 낫네. 그쪽 아들이 사고치고 물어준 돈만 해도 벌써 집 여러 채는 지었겠네 정말. 첫째 딸이 삿대질을 하면서 둘째 딸과 함께 나서자 아들과 둘째 부인은 머리 끝까지 화가 나서는 같이 맞장구를 치며 삿대질을 하고서 서로 싸웠습니다. 세 번째 부인은 불안한 듯 보고만 있더라고요. 아들은 기어코 대학 자금이며 뭐며 자기한테 돌아올 돈 자기가 못 누린 거 다 보상해달라며 요구를 했고, 이에 질세라 딸들 역시 아들에게 줄 테면 우리들도 나눠줘라 라며 부모에게 유산 상속을 바랬습니다. 두 부류는 마침내 큰 소리를 오가다가 소위 육탄전까지 가득 벌이게 되었고, 비명소리며 우는 소리며 악치는 소리까지 들은 이웃 주민들의 신고로 경찰까지 출동하는 웃지 못할 광경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제 재산을 당장 나누자니 저 역시 사업하는 사람이라 줄 재산이 딱히 없었고, 나중에 때가 되면 알아서 공평하게 해준다고 했다가 두 번째 부인과 아들에게 의절선언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새 마누라랑 아주 잘 살아보시죠. 난 아버지 없는 셈 치고 살면 돼요. 어차피 내게는 예나 지금이나 엄마밖에 없었으니까. 아버지가 돼서 자식한테 이따위로 대하고 내가 얼마나 잘 사나 눈 뜨고 지켜볼 테니 어디 한번 두고 봅시다. 다신 내 얼굴 볼 생각은 마시고요 라고 했는데, 이토록 쉽게 제 큰아들은 저와 당장의 인연은 끝나고야 말았습니다. 후에 딸처럼 어떠한 계기로 만나지 않는 이상은 당장 아들은 저를 찾을 것 같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저를 대신해서 자식한테 그러는 거 아니라며 노후 자금으로 남겨둔 땅을 좀 팔아 어느 정도 살 길 마련할 돈을 챙겨줬고, 아들은 그걸로 지 엄마랑 저와 떠나가 버려 여지껏 연락도 안 되고 있습니다. 아픈 손가락이었던 아들이 지 어미한테 이용이나 안 당했으면 하는 마음뿐이네요. 세 번째 부인은 시간이 흘러 쌍둥이를 낳았는데 산후 우울증 때문에 일을 하고 싶다며 저희 회사에 나와서 일하고 있고, 쌍둥이들은 한 명은 친정어머니, 한 명은 첫 번째 부인이 봐주고 있습니다. 쌍둥이 동생들을 보고 자극받았는지 두 딸들은 결혼을 위해 열심히 연애 중에 있고, 지금은 제 회사에 나와서 함께 일하게 되었는데, 이상한 그림이기는 하지만 뭐 잘 지내고 있으니 나쁘진 않게 보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부인과 장모님, 그리고 첫 번째 아내와 딸들 사이에 무슨 모종의 거리가 있었나 싶기는 하지만 굳이 제가 캐고 들진 않고 모른 척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아들과 틀어지기는 했지만 언젠가 시간이 흘러서 아들도 제 핏줄이니 다시 제 품에 돌아오겠거려니 하며 살아가고 있네요. 딸들을 다시 되찾은 것처럼 부모가 포기하지 않는 한 천류는 배신하지 않는다고 믿고 싶습니다.